제목 기대하지 않으려 했는데 다시 느껴버렸다. 1장 가게도 몸도 같이 무너졌던 해. 저는 평생 남의 일정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가게 문 여는 시간에 맞춰 살았고, 가족 병원 예약 시간에 맞춰 살았고, 누군가 밥을 먹어야 하는 시간에 맞춰 살았습니다. 제 시간을 제가 정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영업은 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막상 들여다보면 저는 늘 누군가의 요구를 먼저 맞추고 있었습니다. 가게에서는 손님과 거래처가 먼저였고 집에서는 가족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늘 뒤쪽에 서 있었습니다. 뒤쪽에 오래 서 있으면 앞을 보게 되는 대신 바닥만 보게 됩니다. 그 바닥이 어느 날부터 조금씩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줄고 매출이 흔들리고 재료비가 오르고 월세 날짜가 다가오는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저는 버텼습니다. 버티는 데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버티는 동안 저는 제 몸을 계속 뒤로 밀었습니다. 피곤한 날에는 커피로 눌렀고 아픈 날에는 진통제로 눌렀습니다. 그래도 가게 문은 열었습니다. 누구나 힘든 건데 저는 특별히 약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은 목이 뻣뻣해졌고 숨이 짧아졌고 손끝이 저릿했습니다. 저는 그 증상들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바쁜 사람에게 몸은 늘 뒤로 밀리는 물건처럼 취급됩니다. 병원은 시간이 남을 때 가는 곳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남는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몸이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가게에서 계산대를 잡고 서 있는데 갑자기 눈앞이 희끗해졌습니다. 잠깐 벽을 짚고 숨을 고르는데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가게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가게 문을 닫은 날이요. 검사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대기실의 냄새와 복도 불빛이 이상하게 선명했습니다. 이름이 불리면 들어가 앉고 다시 나와 앉고 또 이름이 불리면 들어가는 반복 속에서 저는 제 삶이 갑자기 얇아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러운 말투로 갑상선암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무섭지도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머릿속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이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암이라는 단어보다 내가 더는 지금처럼 살 수 없다는 사실이 더 크게 들렸습니다. 가게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고 저는 치료를 시작해야 했고 가족들은 제게 기대는 습관을 쉽게 놓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제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요. 가게를 정리하는 일은 빨랐습니다. 오래 끌면 더 아플 것 같아서였습니다. 간판을 내리고 집기를 처분하고 거래처와 연락을 끊고 정리되지 않은 서류를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정리해도 제 마음이 정리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비어있는 가게를 바라볼 때마다 제가 그동안 무엇을 붙잡고 살았는지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때 저는 가족을 원망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원망은 제 몸을 더 상하게 할 것 같았습니다. 다만 인정했습니다. 저는 남의 인생을 먼저 살았고 그 대가가 지금 제 몸으로 와 있다는 사실을요. 치료를 받으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대로 다시 회복해도 다시 같은 곳으로 돌아가면 또 무너질 것 같다고요. 그래서 저는 떠나기로 했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제 몸을 살리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시골로 가겠다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조용히 놀랐고 저는 조용히 밀어붙였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고 말하면 모두 이해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제 속마음은 조금 달랐습니다. 건강도 필요했지만 그보다 저는 제 숨을 제 속도로 쉬고 싶었습니다. 가게도 가족도 도시도 모든 속도가 제 숨을 빼앗아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늦었지만 제 숨을 찾으러 가는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홀로 귀농을 준비했고 작은 집을 구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찾으러 간 그 조용함 속에서 오히려 사람이 다시 제게 다가올 줄은요. 2장 혼자 사는 집에서 제 숨을 다시 세웠습니다. 시골집으로 들어온 첫날 저는 집이 작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시에서 살던 집보다 더 넓게 느껴졌습니다. 넓다기보다 빈 곳이 많아서 그랬습니다. 소리가 적고 사람의 흔적이 적고 무엇보다 저를 재촉하는 기척이 없었습니다. 저는 짐을 다 풀지도 못한 채로 마당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지나가고 먼 데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고 나뭇잎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들 속에서 제 심장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시에서는 제 심장 소리가 들릴 틈이 없었습니다.
늘 다른 소리들이 먼저였고 저는 그 소리들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여기서는 제 안쪽 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그게 낯설었습니다. 낯선 것은 늘 무섭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무섭다는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57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무섭다니 스스로가 우스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몸은 나이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몸은 그동안 쌓인 기억대로 반응했습니다. 치료를 받고 나서 저는 이전보다 피곤해졌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루를 보내는 체력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무리하면 다음 날 더 무리해서 만회하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이제는 만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리한 대가가 곧바로 제 몸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의 생활을 천천히 꾸리기로 했습니다. 텃밭을 만들겠다는 욕심도 접었습니다. 처음부터 잘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오늘 밥을 해먹고 약을 제때 먹고 잠을 제대로 자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제게는 새로웠습니다. 남들에게는 사소한 일일지 몰라도 저는 그 사소한 일을 오랫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밤이 되면 집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도시의 밤은 빛이 남아있어서 밤이 완전히 내려앉지 않았습니다. 여기의 밤은 확실했습니다. 해가 지면 어둠이 온전히 왔고 그 어둠 속에서 저는 혼자라는 사실을 또렷하게 느꼈습니다. 혼자는 자유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책임이기도 했습니다. 물이 고장나면 제가 알아서 해야 했고 전구가 나가면 제가 갈아야 했고 문이 잘 닫히지 않아도 제가 고쳐야 했습니다. 저는 그 책임이 싫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감각은 저를 조금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날은 책임이 아니라 기댈 곳이 없다는 감각이 더 크게 올라왔습니다. 그럴 때 저는 스스로를 달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달래는 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따뜻한 물을 끓이고 약을 챙기고 창문을 닫고 이불을 정리했습니다. 행동이 마음을 대신하는 날들이었습니다. 시골 생활은 생각보다 돈이 들었습니다. 도시에서의 돈은 눈에 보이는 항목들이 많았는데 여기서는 보이지 않는 항목들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난방, 수리, 이동, 작은 공구, 생활용품들이 꾸준히 필요했습니다. 저는 무리하지 않기로 했지만 현실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곳에서 제 방식으로 살아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잘 살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늘 저를 압박했습니다. 대신 덜 아프게 살겠다고, 덜 미루며 살겠다고 그렇게만 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마음 한쪽에는 작은 빈자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밥 한 끼를 나누는 일, 아무 말 없이도 곁에 있어주는 사람, 그런 것들이요. 저는 그 빈자리를 인정하면서도 그 빈자리를 채우려 서두르지 않으려 했습니다. 저는 이미 서두름 때문에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생활이라는 것은 늘 뜻대로만 굴러가지 않습니다. 저는 필요한 물건들을 하나씩 주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처럼 가까운 곳에 다 있는 게 아니니 배송을 받아야 했습니다. 택배가 오는 날이면 집 앞이 잠시 살아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낯선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리고 문 앞에서 짧게 멈추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그 기척이 부담스럽지 않은 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만 제 삶이 아주 조용히 다른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움직임이 사람 때문일 줄은 그때는 더 몰랐습니다. 3장, 첫 택배는 그냥 택배였습니다. 처음 글을 받던 날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택배가 오는 날은 늘 비슷했습니다. 저는 집 안에서 작은 소리를 듣고 나갔고 문 앞에 놓인 상자를 확인했고 물건을 들여다보며 필요한지 아닌지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그는 모자를 쓰고 있었고 배송용 조끼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스캐너 같은 것이 들려 있었습니다. 얼굴을 자세히 보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상자를 받았고 고개를 숙였고 문을 닫았습니다. 아무 느낌도 없었습니다. 설렘도 호감도 인상도 없었습니다. 그냥 택배 기사 한 명이었고 저는 시골집으로 이사 온 사람 한 명이었습니다. 관계가 될 여지도 없었고 의미를 붙일 거리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상자를 뜯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런 것들이 내 생활이 되겠구나 하고요. 그가 떠난 뒤에 남는 것은 엔진 소리와 먼지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멀어지는 동안 잠깐 서 있었고 이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제가 주문한 것은 별것 아닌 생활용품이었습니다. 작은 수납함, 주방에서 쓸 도구, 약을 정리할 상자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마음이 조금 안정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삶이 제 손으로 정리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마음도 함께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가게에서도 물건을 정리하면 마음이 잠시 편해졌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현실이 밀려왔고 저는 또 정리하며 버텼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살고 싶었지만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몸 상태를 기록했습니다. 수술 이후로 저는 작은 수첩에 컨디션을 적어두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어디가 불편했는지, 잠은 어땠는지, 식욕은 어땠는지 적었습니다. 저는 그 수첩을 쓰며 제 삶이 조금씩 제 손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의 인생을 먼저 살던 저는 늘 기록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기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기록이 제게는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택배를 받았습니다. 시골 생활은 자꾸만 무언가를 필요로 했습니다. 못, 드라이버, 작은 선반, 거리, 수납용 바구니 같은 것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필요를 생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 문 앞에서 멈추는 발소리의 리듬을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발소리가 다르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습니다. 빠른 사람도 있었고 끌리는 사람도 있었고 멈추는 방식이 다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알아차린 제 자신이 조금 낯설었습니다. 도시에서는 누가 어떤 발소리를 내는지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여기는 조용해서 작은 것들이 들렸습니다. 작은 것들이 들리면 작은 감정도 같이 들립니다. 그날의 저는 아직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첫 택배는 정말로 그냥 택배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좋았습니다. 아무 감정이 없다는 것은 아직 제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흔들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몸이 이제 막 회복 쪽으로 돌아서고 있었고 저는 그 흐름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사람으로 보기보다 일상의 일부로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상이라는 것은 가장 무심한 얼굴로 들어와서 가장 오래 남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럴 줄은 그때의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사장, 여름의 두 번째 택배에서 마음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를 본 날은 여름 한가운데였습니다. 햇볕이 집 앞 마당까지 깊게 내려앉아 있던 오후였고 저는 창문을 열어두고도 더운 공기만 들이마시고 있었습니다. 시골의 여름은 도시처럼 소음으로 덥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해서 더 덥게 느껴졌습니다. 바람이 없으면 더위가 집안에 고여서 숨을 들이마셔도 시원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며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택배가 하나 올 예정이었습니다. 주방에서 쓸 작은 정리함이었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말하기에는 애매했습니다. 없으면 당장 큰일이 나는 물건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물건을 자주 주문하고 있었습니다. 시골로 내려와 살겠다고 하면서도 생활의 빈틈을 물건으로 채우려는 습관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건이 있으면 마음이 정돈되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가게를 할 때도 그랬습니다. 매대가 정리되면 하루가 정리되는 것 같았고 서랍이 가지런하면 마음도 가지런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 습관을 건강이라고 착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을 때 저는 평소처럼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모자를 쓰고 있었고 배송 조끼는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첫날에는 그저 스쳐 지나간 사람인데 두 번째에는 이상하게도 눈이 먼저 갔습니다. 얼굴을 자세히 보려 한 것도 아닌데 이마에 맺힌 땀과 목덜미에 젖은 천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상자를 내밀며 짧게 인사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제가 예전과 다른 행동을 하려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느꼈지만 멈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상자를 받아들고 잠깐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손에는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물병과 컵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한 잔 드세요.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을 때 저는 스스로가 낯설었습니다. 저는 타인에게 친절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친절을 주고받는 관계를 불편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친절은 빚이 될 수 있고 빚은 언젠가 갚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갚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 계산이 먼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덥다는 사실이 먼저였고 그가 땀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이 먼저였습니다. 그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괜찮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아도 한 잔 드세요. 라고 다시 말했습니다. 그 말이 2번 반복되는 동안 제 마음은 괜히 바빠졌습니다. 마치 제가 무슨 큰일을 저지르는 것처럼요. 그는 결국 고맙다고 말하며 물을 마셨습니다.
그 물을 마시는 몇 초 동안 저는 제 심장이 제 귀에 들릴 만큼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건 설렘이라기보다는 당황이었고 당황이라기보다는 오랜만에 사람을 가까이 본 것에 대한 몸의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외로움 때문이라고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외로우니까 아무 일에도 의미를 붙이는 거라고요. 그렇게 정리하면 편해질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몇 마디를 나눴습니다. 날씨 이야기가 먼저였습니다. 오늘은 진짜 덥네요. 요즘은 매일 이렇습니다. 그는 웃지도 않고 그렇다고 굳지도 않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그 태도가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사람은 친절할 때 오히려 무례해질 때가 있습니다. 상대를 너무 다 안다는 듯이 위로하거나 과하게 관심을 보이면서 선을 넘어오는 친절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할 일을 하러 온 사람이었고 물을 받은 만큼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단순함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흔들렸다는 사실이 더 무서워서 저는 서둘러 말을 접었습니다. 고생하세요. 하고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상자 옆에 놓인 스캐너를 확인한 뒤 떠났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 저는 컵을 싱크대에 놓았습니다. 물기가 손가락 사이에 남아있는 느낌이 이상하게 오래 갔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까지도 그 장면을 몇 번이나 떠올렸습니다. 떠올리면서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그냥 물 한 잔 준 거라고, 그 정도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말들은 제 마음을 진정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제가 진정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제 자신에게 묻지 않으려 했습니다. 왜 하필 그에게 물을 줬는지, 왜 그 장면이 자꾸 떠오르는지 묻지 않으려 했습니다. 묻는 순간 답이 나올까봐 무서웠습니다. 답이 나온다면 저는 또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 이상 결정으로 제 삶을 몰아붙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에 저는 인정했습니다. 아무 느낌 없던 택배가 두 번째에는 사람으로 남았다는 사실을요. 오장, 못 하나 박지 못하는 집에서 그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시골집은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갔습니다. 집이 낡아서가 아니라 혼자 살면 사소한 불편이 그대로 생활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벽에 작은 선반을 달고 싶었습니다. 부엌에서 자꾸 늘어나는 물건들을 바닥에 두고 싶지 않았고 약봉지나 작은 수첩도 한자리에 두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선반 하나 다는 일이 제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공구 상자를 열어 드라이버를 꺼내고 못을 꺼내 벽 앞에 섰는데 손이 멈췄습니다. 힘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망치질을 하다가 벽을 망가뜨릴까봐 두려웠습니다. 무엇보다 혼자 사는 집에서 무언가가 고장나면 그 뒤는 누가 책임지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저를 자주 멈추게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상한 방식으로 해결책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을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골에서 사람을 부른다는 건 도시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기술자도 이웃도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또 주문을 했습니다. 선반 자체만이 아니라 못과 거리, 작은 공구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꼭 필요한 것처럼 장바구니를 채워 넣었습니다. 저는 그게 생활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제 마음 한쪽에는 아주 얇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가 오면 어떡하지 하고요. 기대하면 안 되는데 기대가 먼저 생겼고 기대가 생긴 걸 들키기 싫어서 더 많은 물건을 주문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 행동이 더 필요한 구매처럼 보일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마음을 속이려고 애썼습니다. 며칠 뒤 예상대로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문 밖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발소리를 알아차리고도 모른 척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그는 또 서 있었습니다. 같은 모자, 같은 조끼, 같은 기운. 저는 상자를 받으며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평소보다 조금 더 또렷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 순간 제 입이 제 마음보다 먼저 열렸습니다. 혹시 잠깐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말이 밖으로 나오고 나서야 저는 제가 어떤 선을 건드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을 집 안으로 들이는 일은 제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사람을 들이는 대신 참는 쪽을 선택해왔습니다. 참으면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당연했습니다. 택배 기사가 집 안일을 도와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저는 그 망설임을 보며 바로 말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고요. 그런데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 도와드리면 될까요? 그 말이 저를 더 당황하게 했습니다.
저는 집 안으로 안내하며 괜히 신발 정리를 했고 괜히 마당에서 들어온 먼지를 손으로 털었습니다. 그런 행동들이 모두 제 마음을 숨기기 위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가 벽을 살피고 위치를 재고 못을 박기 시작했을 때 집 안에는 다른 사람의 소리가 생겼습니다. 망치 소리, 숨소리, 작업복이 스치는 소리 같은 것들입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서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소리는 제게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소리가 생기니 집이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조용함을 건강이라고 믿었는데 조용함은 때로 제 마음을 더 비우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가 선반을 달아주고 나서 이 정도면 괜찮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 고맙다는 말에 저는 다른 의미를 담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고맙다는 말은 단순한 감사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기대어도 되는 순간이 생겼다는 것, 그 사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가 나가고 문이 닫혔을 때 저는 한동안 벽에 달린 선반을 바라봤습니다. 선반은 작았고 대단한 변화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선반이 제 집의 한쪽을 정리해주는 것보다 제 마음의 한쪽을 정리해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못 하나를 박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제가 사람을 집 안으로 들였다는 사실, 그 사실이 제 삶에서 꽤 큰 일이었다는 것을요. 6장 그날 이후 저는 택배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다녀간 뒤 집은 이전과 같은 집이었습니다. 가구도 같고 창밖 풍경도 같고 냉장고 소리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공기가 달랐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가 공기를 다르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선반에 손을 올려놓고 흔들어 보았습니다. 단단했습니다. 단단하다는 사실이 마음을 놓이게 했습니다. 저는 그런 단단함에 오래 굶주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게도 가족도 내 몸도 한동안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늘 흔들렸고 저는 흔들림을 붙잡느라 지쳤습니다. 그런데 벽에 박힌 못 하나가 이렇게 단단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평소처럼 약을 챙겨 먹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밥맛이 조금 달랐습니다. 맛이 더 좋았다는 뜻이 아니라 밥을 먹으며 딴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저는 자꾸만 그날의 장면을 떠올리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떠올렸습니다. 그가 문 안으로 들어올 때 신발을 가지런히 벗던 모습, 망치를 들고 벽을 살피던 모습, 말을 길게 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건 묻던 말투 같은 것들입니다. 저는 그걸 설렘이라고 부르지 않으려 했습니다. 설렘이라고 부르는 순간 제 마음이 너무 빠르게 앞으로 가버릴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이름을 붙였습니다. 고마움이라고요. 정말 도움이 됐다고요. 그 정도면 안전한 감정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마움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창밖을 자주 봤습니다. 택배가 올 날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제가 왜 그런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집 안을 정리하며 이제 그만 주문해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사는 건 돈을 낭비하는 일이고 시골 생활에는 더 조심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그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제 머릿속에는 또 다른 목록이 떠올랐습니다. 행주가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 작은 수납함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벽에 거리를 하나 더 달면 편하겠다 같은 것들입니다. 저는 그 목록이 생활의 필요인지 마음의 핑계인지 구분하려 했습니다. 구분하려 할수록 더 헷갈렸습니다. 며칠 뒤 저는 결국 또 주문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버튼을 누르고 나서야 또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웃음이 났습니다. 57이 되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니 나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부끄러움도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가족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일은 늘 가족을 위해서였지 제 마음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낯선 남자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놀라움은 곧 불안으로 이어졌습니다. 불안은 제 몸을 건드렸고 저는 갑자기 목이 뻣뻣해지고 숨이 얕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제 몸을 달랬습니다. 따뜻한 물을 마시고 약을 챙기고 잠시 앉아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괜찮다. 택배가 오는 날 저는 집안에서 인기척을 먼저 들었습니다. 발소리의 리듬이 익숙했습니다. 문을 열기 전 저는 제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아무 의미 없다고요. 그냥 물건 받는 날이라고요. 그런데 문을 열었을 때 그는 또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의미가 없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제게는요. 저는 상자를 받으며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가 더운데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대답을 하며 제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부드러움이 저를 또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선반 아래에 앉아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사랑일까? 아니면 기댈 곳일까? 그 질문은 쉽게 답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저는 더 이상 완전히 혼자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아주 작은 크기로 살아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크게 키우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직은 제 몸도 제 삶도 조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번 시작된 마음은 제가 손으로 누른다고 해서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며 다음 주문을 고민하는 사람처럼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7장 주문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장바구니를 닫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인터넷 화면을 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무언가를 사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사지 않기 위해서 화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장바구니에는 이미 몇 가지 물건이 들어있었고 저는 그 목록을 보며 이건 필요 없다고, 이건 다음에 사도 된다고 하나씩 지워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지우려다 보면 다시 비슷한 물건을 검색하게 되었습니다. 지우는 손과 담는 손이 서로 다른 사람의 손처럼 움직였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여러 번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고요. 시골 생활은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고 저는 치료 이후로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몸도 아직 완전히 회복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 없는 물건을 사는 건 분명히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성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게를 하며 수없이 많은 계산을 해왔고 손해를 줄이는 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저는 계산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계산은 했지만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주문 버튼을 눌렀다가 결제 직전에 멈춘 적도 있었습니다.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결국 취소를 눌렀습니다. 그날은 스스로를 조금 대견하게 여겼습니다. 아직 정신을 차렸다고, 이 정도면 괜찮다고요. 그런데 그 대견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같은 물건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어제보다 더 빠르게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망설임이 줄어든 만큼 제 마음은 더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건 물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택배가 오는 날을 떠올리면 마음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발소리, 문 앞에 멈추는 기척, 상자를 내려놓는 소리 같은 것들이요. 저는 그런 소리들을 생활이라고 부르려 했습니다. 시골에 살면 이런 소리들이 하루의 일부가 된다고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소리 중에서도 특정한 리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리듬을 의식하는 순간마다 저는 스스로를 꾸짖었습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려고 여기까지 내려온 게 아니냐고요. 그날 밤 저는 결국 주문을 확정했습니다. 화면이 꺼지고 나서야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무언가를 해버린 사람의 숨이었습니다. 후회라기보다는 인정에 가까운 숨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제 마음을 하나 인정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고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하지 않은 마음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 사실을 인정하자 오히려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감추는 데 쓰던 힘이 빠지자 제 몸도 조금 편해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면서도 동시에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8장 다른 사람이 왔을 때 저는 괜히 물컵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날은 택배가 올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그 사실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달력을 보지 않으려고 했는데도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괜히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고 마당을 한 번 더 둘러보고 현관 앞을 쓸었습니다. 그런 행동들이 제 마음을 들킬까봐 저는 스스로에게 핑계를 붙였습니다. 시골에서는 이런 게 기본이라고요. 먼지가 많아서 그렇다고요.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자연스럽게 냉장고 쪽으로 갔습니다. 손이 컵을 집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무엇을 하려는지 스스로도 또렷하게 알았습니다. 물을 꺼내려던 찰나에 문이 열렸고 문 앞에 서 있던 사람은 그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기사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컵을 들고 서 있는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너무 빠른 행동이어서 숨길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제게는 길게 느껴졌습니다. 상자를 받고 문을 닫은 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부끄러움이 먼저 올라왔고 그 다음에는 허탈함이 왔습니다. 허탈하다는 말이 정확했습니다. 실망이라고 말하기에는
제가 너무 많은 걸 기대한 것 같았고 기대했다고 인정하는 순간 제 마음이 너무 솔직해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물컵을 싱크대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마치 그 컵이 제 행동을 증명하는 증거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하루 종일 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아픈 곳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기운이 없고 숨이 얕았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찾으려 했습니다. 더운 날씨 때문인지, 전날 잠을 설쳐서인지, 아니면 약 때문인지요. 그런데 마음 한쪽에서는 다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 하나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 제 몸을 먼저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싫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상태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그만하자고요. 택배를 줄이고 필요 없는 주문도 멈추고 이런 마음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두자고요. 그렇게 말하면 마음이 정리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 저는 그가 오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제가 컵을 들었다는 사실을 더 오래 떠올렸습니다. 그 컵이 제 마음보다 먼저 움직였다는 사실이 저를 오래 붙잡았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는 것을요. 제 몸이 이미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요. 9장 몸이 먼저 반응하는 마음을 저는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제 몸을 더 자주 살폈습니다. 치료 이후로 몸에 예민해진 탓도 있었지만 그보다 마음의 움직임이 몸으로 먼저 나타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짧아질 때마다 저는 그 이유를 하나씩 제거해 보려 했습니다. 더워서 그런지, 잠을 못 자서 그런지, 약 때문인지요. 그런데 모든 이유를 지우고 나면 남는 건 마음뿐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사람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부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밤에 불을 끄고 누우면 생각은 더 분명해졌습니다. 낮에는 생활이라는 이름으로 눌러두었던 감정들이 밤에는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감정들을 하나씩 분류하려 했습니다. 외로움, 습관, 설렘. 외로움이라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살고 있고 병을 겪었고 낯선 곳에 있으니까요. 습관이라면 더 안전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에 생긴 착각이라고 말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설렘이라는 단어는 끝내 분류함에 넣지 못했습니다. 그 단어를 붙이는 순간 제 삶이 다시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미 너무 많이 움직여온 사람입니다. 가게를 위해, 가족을 위해, 책임을 위해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이제는 멈추는 법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멈춤과 상관없이 움직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 결정을 내리지 않아도 마음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두려움은 곧 조절하려는 마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 마음이 더 커지더라도 몸을 해치지 않는 선까지만 허락하겠다고요. 그 조건이 현실적인지 지킬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저는 이전처럼 마음을 완전히 닫고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을 닫으면 안전했지만 동시에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저는 병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선택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완전히 열지도 완전히 닫지도 않은 상태로요. 그날 저는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은 많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 문장은 저에게 중요한 기록이었습니다. 설렘도 결론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흔들리면서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표시였습니다. 저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마음이 어디까지 갈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저는 다시 아무 감정도 없는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감정이 있다는 건 아직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조용히 인정하며 다음 날을 준비했습니다. 다는 것을요. 10장 다시 만난 날, 저는 그에게서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다시 만난 날은 택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마을 장터가 서는 날이었고 저는 집에서 필요한 것들을 사기 위해 차를 몰고 나왔습니다. 장터 한쪽에서 익숙한 얼굴을 보았을 때 저는 바로 알아봤습니다. 작업복이 아닌 편한 옷차림이었지만 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잠시 멈췄고 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고개를 돌리거나 못 본 척 지나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날의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와 눈이 마주쳤고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여기서 뵙네요. 그 말이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택배로만 보던 사람을
생활 속에서 다시 만났다는 사실이 오히려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장터를 함께 조금 걸었습니다. 무엇을 샀는지, 이 동네에 얼마나 익숙해졌는지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 대화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그를 택배 기사가 아니라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헤어지기 전 그는 커피 한 잔을 권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선택이 제 하루를 크게 바꿨습니다. 카페에 앉아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제 마음이 분명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설렘이었습니다. 더 이상 외로움이나 습관이라는 말로 가릴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그가 컵을 건네며 손이 다시 한번 스쳤을 때 저는 이번에는 그 감각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몸을 굳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느꼈습니다.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제 마음이 이미 한 발 앞으로 나와 있다는 것을요. 11장 두근거림 앞에서 저는 더 이상 나이를 들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가끔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점심 한 끼였고 그 다음에는 짧은 산책이었습니다. 그는 제 병에 대해 물었고 저는 숨기지 않고 말했습니다. 갑상선암을 겪었고 아직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고요. 그는 동정하지 않았고 과하게 위로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래서 더 조심하면 되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저를 편안하게 했습니다. 어느 날 집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갑자기 비가 쏟아졌습니다. 우리는 처마 아래에 나란히 섰고 빗소리를 들으며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 그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너무 강하지도 망설이지도 않은 손길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다시 소녀가 된 것처럼 두근거렸습니다. 오래전 잊고 있던 감각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는 일이 이렇게 조용하면서도 확실한 감정일 수 있다는 걸 저는 그 나이가 되어서야 다시 느꼈습니다. 물론 갈등도 있었습니다. 저는 제 나이와 병을 이유로 자주 물러나려 했고 그는 그런 저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연하라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고 시선이 두려웠고 다시 상처받을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결정은 같이 하면 됩니다.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조금씩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 실패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신중하게 같이 가고 싶습니다. 그 말 앞에서 저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설렘은 이미 사랑 쪽으로 깊어져 있었고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12장 우리는 늦게 만났지만 서두르지 않고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그의 청혼은 조용했습니다. 화려한 말도 특별한 이벤트도 없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뒤 그는 제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같이 살아보면 어떻겠습니까? 그 말에는 확신보다는 책임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살겠다는 자신감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과라면 조정하며 살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소박하게 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만 불러 조용히 식을 올렸고 저는 흰 드레스 대신 단정한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과하지 않은 웃음으로 제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결혼 후의 삶은 드라마처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병은 여전히 관리가 필요했고 시골의 생활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다만 달라진 점이 있다면 하루를 함께 정리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는 먼저 제 안부를 묻고 저는 그의 하루를 챙깁니다. 택배가 없는 날에도 그는 집으로 돌아오고 저는 그를 기다립니다. 기다림은 더 이상 불안이 아닙니다. 생활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잘 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함께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중년 여성이 다시 사랑에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마음이 다시 움직였고 그 움직임을 끝까지 따라가 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늦게 만났지만 늦지 않았던 인연. 저는 지금 그 인연과 함께 조용하지만 분명한 행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